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 서울 한복판에서 한 아이가 갑자기 쓰러진 바로 그 순간처럼. 그 장면은 단순한 응급 상황이 아니라 세 사람이 잊었다고 믿었던 과거를 거세게 끌어올리는 시작점이었다. 강민호는 한때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름만 대면할 정도로 유명했던 외과의였다. 정말이지 빛나는 경력과 촉망받는 미래가 있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지금 그는 모든 걸 잃은 채 단 하나 남은 존재인 8살 아들 도준을 품에 안고 국립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문을 밀어젖혔다. 과거의 명성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 그는 의사로서의 판단조차 흐려질 만큼 절박했고 아버지로서 무너질 만큼 두려웠다. 아이의 체온이 손끝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 때마다 심장이 서늘하게 움찔거렸다. 응급 전담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민호는 겁에 질린 채 붙잡을 침도 없이 서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늘어진 듯 흐르는 동안 담당 의사가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민호의 숨이 멎었다. 마치 오래 감춰두었던 상처를 누군가 갑자기 뜯어낸 듯한 꺼림칙한 통증이 가슴 한가운데를 갈랐다.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 도망치고 싶을 만큼. 그녀는 바로 이하나, 도준의 생모, 그리고 민호가 평생 잊지 못한 이름이었다. 민호는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 감정은 놀람, 충격, 당혹, 분노, 죄책감, 그 어느 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전부였다. 숨을 삼키기도 어려웠다. 그는 도둑처럼 과거에서 도망쳐 서울로 돌아왔는데 그 도착점이 이곳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그러한 재회가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더 강렬한 충격은 따로 있었다. 하나의 눈이 도준의 얼굴에 스치는 순간 그녀도 역시 그 자리에서 멈췄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감정을 억누르듯 숨을 들이켰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오래된 진실의 무게를 우웅 울리며 짓눌렀다. 마치 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우는 듯했다. 8해 전 하나는 민호의 곁에서 사라졌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 어떤 설명도 없이. 민호는 그녀가 떠난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저 갑작스러운 이별과 함께 모든 게 무너졌다. 그리고 그녀가 품고 있었던 생명, 도준이란 이름으로 살아 움직이는 아이 역시 민호의 세상에 남겨졌다. 민호는 한동안 그것마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잔혹하고 복잡했다. 하나는 민호의 아이를 품고 있었지만 그 사랑은 민호의 어머니 강현숙에게 철저히 짓밟였다.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 계속되는 압박, 결혼을 반대하는 포갑적인 고집, 그리고 마침내 하나에게 씌워진 의료사고 조작자라는 치명적 누명. 민호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는 모든 걸 떠안은 채 사라졌다. 그 후 민호의 인생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났다. 성공한 의사였던 그는 부모의 재정 파탄으로 모든 걸 잃었고 어머니는 비밀리에 운영하던 투자 실패로 전 재산을 말아먹었다. 연숙의 선택은 민호의 삶뿐 아니라 도준의 삶까지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다. 그렇게 두 부자는 빚쟁이를 피해 도시를 떠돌았고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도준의 건강은 날로 악화됐다. 그리고 오늘 이 병원, 이 재회, 이 아이, 그 모든 선들이 하나의 지점에서 예고 없이 맞닿았다. 도준의 상태는 위중했고 민호는 절박함으로 겨우 의자에 몸을 붙들어 매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는 의사로서 움직여야 했다. 감정은 뒤로 하고 환자의 상태를 냉정히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도준의 팔과 목, 이마, 입술의 색을 확인하며
어느 정도의 위험인지 바로 파악했다. 오랜 공백이 있었지만 어쩐지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는 그녀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았다.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임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가슴 깊숙이 저릿하게 파고들었다. 민호의 시선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할 말을 구성할 여유조차 없었다.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과거의 상처를 마주해야 한다는 공포가 뒤엉켜 괴롭게 뒤틀렸다. 그는 무너질 듯한 무게감 속에서 하나의 손놀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음 어딘가에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기묘하게도 동시에 이 재회가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민호와 하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균열이 존재했다. 사랑이었는지, 오해였는지, 배신이었는지, 혹은 단순히 세상의 잔인함이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도준의 숨이 가늘게 흔들리는 순간만큼은 어떤 감정도 그 앞에 설 수 없었다. 이 만남은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 같은 과거가 미래를 향해 문을 다시 두드리는 순간이었고 두 사람이 도망쳐야 했던 상처가 더 이상 묻어둘 수 없는 형태로 드러나는 시작점이었다. 그 어떤 변명도 숨길 수 없을 만큼 선명하고 잔인한 진실이 지금 두 사람을 마주하게 만들고 있었다. 민호는 하나의 손이 도준의 맥박을 재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깨달았다. 과거는 끝나지 않았다. 잊었다고 믿었던 감정도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의 삶은 두 사람을 다시 끌어당기고 있었다. 운명은 때로 잔인할 정도로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부산대병원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마주했을 때만 해도 이 관계가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강민호와 이하나는 그저 평범한 전공이었다.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만큼은 이상하게 또렷하게 느껴졌다. 시간은 빠듯했지만 마음은 넉넉했고 현실은 거칠었지만 미래는 선명하게 빛났다. 서로에게 기대며 성장하고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의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두 사람을 같은 속도로 나아가게 했다. 민호는 환자 앞에서 누구보다 침착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함이 있었다. 하나는 섬세했지만 단단했고 환자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는 진심이 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세계에 스며들었다. 일과 사랑이 충돌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고 미래를 이야기해도 두렵지 않던 시간이 있었다. 민호는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끔 숨이 잠시 멎는 느낌이 든다. 너무 아름다웠기에, 너무 순수했기에, 너무 쉽게 부서질 수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주변 동료들에게도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다.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 완벽함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올려져 있었는지를. 그 기반은 하나의 움직임만으로도 흔들릴 만큼 허술했고 그 움직임이 결국 매우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될 것임을 두 사람 중 누구도 예감하지 못했다. 하나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두려움보다 기쁨이 먼저 밀려왔다. 예기치 않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라면 어떤 미래라도 만들 수 있으리라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다. 민호 역시 그 사실을 듣자마자 결혼을 이야기했다. 서둘러도 괜찮았다. 오히려 지금이 맞다고 믿었다. 그는 하나를 잃고 싶지 않았고 다가오는 아이는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하나의 임신 소식이 강연숙의 귀에 들어간 순간 모든 흐름이 바뀌었다. 연숙은 단단한 외피를 두른 사람이었고 자존심과 체면을 생명처럼 여겼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강자의 후계자라고 불렀고 그에 걸맞은 결혼 상대를 정해두었다. 연숙이 바라던 며느리는 집안 배경, 병원의 지위, 재산 규모까지 고려한 적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는 그 조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연숙에게 하나는 단지 지방의과대학 출신의 평범한 집안에 특별한 배경 없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여기까지 온 여자일 뿐이었다. 연숙의 기준에서 그런 사람은 강자의 색을 흐리는 존재였다. 그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하나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예전에 몇 번 마주했을 때도 연숙은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건 결혼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임신이 이야기에 끼어드는 순간 모든 태도가 돌변했다. 연숙은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냈고 둘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때부터 하나는 보이지 않는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직장에서의 시선이 달라졌고 연숙과 가까운 사람들의 말들이 미묘하게 삐걱거렸다. 임신한 몸으로 감당해야 할 업무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더 괴롭게 만드는 듯한 상황들이 반복됐다. 밤마다 잠에 들기 전 하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다. 민호는 하나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역시 혼란스러웠다. 어머니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연숙은 단순히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병원 이사회와 재단을 움직이는 실질적 권력자였고 그가 의사로서 누리던 많은 기회가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다. 하나에게 가야 할 마음과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기 힘든 현실 사이에서 그는 점점 균형을 잃었다. 하나는 그 갈등을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었다. 민호는 사랑했지만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녀를 선택하고 싶어 하면서도 어머니의 세계에서 도망치지 못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의 가슴 속에서 미세한 금이 하나둘씩 생겨났다. 그런 균열은 처음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선명해졌다. 그녀는 점점 외로워졌고 점점 무거워졌다. 임신 중반부에 들어서자 주변의 압박은 더 집요해졌다. 어떤 동료는 하나에게 잠시 휴직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다. 어떤 교수는 그녀에게 연숙 교수님이 걱정이 많으시더라고 은근히 말했다. 심지어 몇몇 환자 배정에서 누군가 그녀의 손을 빼는 듯한 흔적이 보였다. 하나는 그런 일들을 민호에게 말하려다도 여러 번 삼켰다. 말해봤자 민호가 상처받을 것이고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결국 더 큰 오해와 더 깊은 고통을 낳게 될 줄은 그녀도 몰랐다. 그 무렵 하나는 혼자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다녀오곤 했다. 뱃속의 아이가 자라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눈물이 나기도 했다. 기쁨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책임이었고 사랑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생명을 세상에 안전하게 데려오기 위해서는 버텨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명확했다. 연숙은 끊임없이 압박했다. 하나와의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고 아이를 탓하진 않지만 부모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의 말은 언제나 감정이 없었고 계산적이었고 사람의 삶을 구조물처럼 다뤘다. 하나는 그 앞에서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연숙은 하나에게 명확한 선을 그었다. 아이 문제는 내가 처리하겠다. 네가 민호에게서 떠나면 모두가 편해질 것이다.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인간을 벽으로 몰아넣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날 이후 하나의 삶은 기울기 시작했다. 늘 자신감 넘치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실수하지 않으려 더 긴장할수록 오히려 더 위태로워졌다. 일하는 동안에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따라다녔다. 아무도 대놓고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말하지 않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모든 압박 속에서도 하나는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가 지키려 했던 그 작은 생명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두려움도 커졌고
미래가 선명해질수록 길은 더 막혀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민호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여전히 사랑했지만 어머니와 하나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은 하나의 마음을 가차없이 흔들어댔다. 그녀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자신 혼자서 이 아이를 지켜야 하는 순간이 언젠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 사랑 위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넓게 달리고 있었다. 그 균열은 조용했지만 치명적이었다. 그리고 그 균열이 깊어지는 만큼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내밀던 손을 조금씩 거두기 시작했다. 하나가 도준을 품에 안은 순간 모든 고통이 끝났다는 듯 숨이 조금 가라앉았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체온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고 그 작은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분명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 짧은 안도감은 출산 직후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강현숙이 차갑게 들어섰다. 어떤 축하도 어떤 기쁨도 없이 마치 수술 동의서를 받으러 온 듯 준비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양육 책임을 모두 강가, 가에 넘기라는 동의서였다. 하나의 이름으로 된 권리를 포기하고 아이를 법적으로 그들의 후계로 넘기라는 강요였다. 하나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을 때 연숙의 표정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가 사라졌다. 그 순간 하나는 자신이 이제 더 깊고 어두운 덫 속으로 끌려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약물 투여 오류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퍼졌다. 문제는 그 사건의 책임자로 하나가 지목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그날 근무하지도 않았던 시간대에 시스템에 접속한 로그가 남아 있었고 투여된 약물은 미리 바꿔치기 된 상태였다. 보고서와 기록지는 이미 누군가의 손을 거친 흔적이 뚜렷했다. 병원 내 분위기는 빠르게 하나를 향해 닫혀갔고 동료들은 이유도 모른 채 그녀를 피했다. 하나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흡수되는 듯 허공으로 사라졌다. 이미 짜인 각본은 너무나 정교했고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움직이고 있었다. 윤리위원회는 형식적인 조사만 진행한 채 조작된 기록을 근거로 하나에게 책임을 물었다. 출산 후 회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몸으로 그녀는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했고 수년 동안 쌓아온 경력과 명예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혹했던 것은 민호가 혼란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하나를 믿고 싶어 했지만 연숙이 흘린 말들과 만들어진 정황 앞에서 점점 판단을 잃어갔다. 결국 하나는 자신이 민호의 곁에 남아있을수록 그의 삶도 함께 무너진다는 걸 깨달았다. 믿음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그 어떤 비난보다 더 깊은 절망을 느꼈다.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구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져 있었다. 결국 하나는 사라지기로 결심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도준을 품에 안고 병원을 떠나던 순간 그녀는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각인시켰다. 단 한 번이라도 뒤돌아보면 그동안 유지해온 작은 용기마저 무너질 것 같아.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는 부산대 병원에서도 민호의 삶에서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기록에서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았고 그녀가 어떤 삶을 선택하든 따라다니며 피를 흘렸다. 언젠가 이 상처와 다시 마주할 날이 오리라는 것을 그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다만 그날이 이렇게 갑작스럽고 잔인한 방식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강가나의 몰락은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시작되었다.
하나가 사라진 뒤 몇 년 동안 강현숙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했지만 그 아래에서는 위험한 투자와 무리한 사업 확장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채 집안의 모든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결국 그 거대한 모험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투자 실패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한 추락이었다. 연숙은 모든 책임을 피하고자 했고 정작 그 빚과 파산의 무게는 아들인 민호에게 전가되었다. 그는 하루아침에 가족의 방패막이 되어야 했고 어머니가 남긴 폐허를 정리할 힘조차 없었다. 성공한 외과의였던 과거는 흔적처럼 사라지고 그의 이름 앞에는 이제 빚과 몰락만이 남아 있었다. 결국 민호는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남아있는 모든 것을 빼앗긴 그는 더 이상 이 도시에서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다. 그에게 남겨진 건 오직 도준뿐이었다. 아이는 하나가 남기고 간 유일한 온기였고 그 온기마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다. 민호는 도준을 품에 안고 대구 외곽의 허름한 동네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일을 전전했고 이름을 숨기듯 조용히 살아갔다. 의사로서의 실력과 명성을 되찾을 시간도 여유도 기회도 없었다. 삶은 하루하루 버티는 일이 되어버렸고 그의 어깨에는 늘 벼랑 끝에 선 듯한 불안이 앉아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커갈수록 점점 더 약해졌다. 도주는 체구가 작았고 열이 쉽게 오르고 이유 없이 배를 잡고 울 때가 많았다.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신분 노출의 두려움이 민호를 막았다. 그는 스스로 치료 지식을 총동원해 아이를 돌보려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도준의 몸은 서서히 한계에 다가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준이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쓰러졌다. 민호는 그대로 무너질 뻔했다. 그동안 도망쳐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의 앞을 가로막은 듯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도 고려할 수 없었다. 민호는 도준을 품에 안고 다시 서울로 향했다. 그동안 벗어나고 싶었던 도시였지만 아이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서울의 큰 병원뿐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과거가 남아있는 그곳,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모든 상처가 잠들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가 선택할 여지는 없었다. 작은 가슴이 들썩이며 수축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두려움보다 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절박한 선택이 그를 과거로 되돌려 놓을 뿐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사람과 마주하게 하는 운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가 껴안고 달려갔던 병원 문 뒤편에 하나가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모든 진실은 결국 언젠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아무리 깊이 묻어두어도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그 진실이 향한 자리는 늘 같은 곳이었다. 하나는 바로 그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다. 응급실에서 전달된 소아 환자 도준의 진료 기록을 펼쳐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충격에 휘청였다. 의료진이 매일 마주하는 흔한 환자 중 한 명일 뿐이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 석자와 생년월일을 보는 순간 그녀의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피곤한 하루의 일부라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기록을 내려다보는 내내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계속해서 쏟아올랐다.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가슴을 건드리는 듯했고 그 느낌은 결코 착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선명함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의료진으로서의 본능을 곧바로 되찾았다. 어떤 감정도 진단보다 앞설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아이의 검사 요구서를 확인했다. 증상은 간 수치, 급상승, 피부 황달 진행, 반복적인 복통. 상태는 이미 매우 위독해 보였다. 응급관 기능 검사 결과가 도착하자 그녀는 그것을 손에 들고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과지는 명확했다. 도주는 진행성 간부전 상태에 매우 근접해 있었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질 상황이었다. 하나는 의사로서 해야 할 선택과 한 인간으로서 밀려오는 공포 사이에서 숨을 삼켰다. 그녀의 두 눈은 반복해서 검사지 위의 숫자들을 쫓았다. 아이의 간 기능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 있었고 응급 조치를 하고 나서도 상태가 빠르게 악화될 위험이 높았다. 더 늦기 전에 이식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은 의료진 누구라도 내릴 수 있는 명확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하나는 그 판단을 내리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아이의 얼굴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 기록만으로 가슴이 흔들리는 이 감정이 낯설고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집중해야 해.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환자가 우선이야. 하지만 흔들리는 마음은 곧 또 다른 검사 결과를 받아들자마자 완전히 흔들렸다. 혈액형, 간 조직 적합도, 유전자 표지, 모든 지표가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고 있었다. 반복해 확인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의학적 객관성이라는 이름으로 적힌 그 수치들은 그녀가 평생 외면해온 진실에 정확히 닿아 있었다. 그 아이는 도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이는 바로 그녀가 잃어버렸던 아이였다. 강현숙이 빼앗아가고 세상이 그녀에게서 도려낸 바로 그 생명이었다. 하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러나 폐로 들어간 공기조차 뜨겁게 느껴질 만큼 가슴이 조여왔다. 시간이 멈춘 듯했고 눈앞의 글자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과거에 묶여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출산 직후 연숙이 내밀었던 양육 포기, 서류, 병원에서 벌어졌던 조작된 사건, 누명을 뒤집어쓰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나날들. 그녀는 기억에서조차 지우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눈앞에서 되살아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하나는 무너질 수 없었다.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이었다. 그녀의 감정은 일단 제쳐두어야 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은 분명했다. 그녀는 다시 의료진의 얼굴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얼굴 뒤에서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혼란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혈액 검사에서 보이는 유전적 일치율은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강력했다. 전부를 부정하려 해도 진실은 너무 분명했다. 아이는 살아있었고 그녀는 그 진실을 마침내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는 다시 결과지를 들여다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음에도 손은 의외로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조용히 속으로 불러보았다. 도준. 그 이름은 어쩐지 오래 기억해온 듯한 울림으로 가슴속에 내려앉았다. 그 아이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아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그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왜 처음 기록을 펼쳤을 때부터 온몸이 떨렸는지. 진실은 기다리지 않았다. 진실은 묻혀 있지 않았다. 진실은 마치 제때를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눈앞에서 스스로 문을 열고 있었다. 하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의사로서의 결단과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한자리에 겹쳐졌다. 감정이 터지려는 순간에도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붙잡았다. 이 상황에서 무너지는 건 오히려 아이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시 눈을 뜨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자신이 맡은 역할은 한 가지뿐이었다.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것. 어떤 진실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 놓더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는 깨달았다. 과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잊히지 않은 채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 과거가 바로 이 작은 생명 위에서 다시 되살아나고 있었다는 것을. 도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던 그 시간, 민호는 병원 복도를 오가며 스스로를 억지로 붙잡고 있었다. 아들이 언제 다시 의식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가슴에 걸려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오래전부터 답을 찾지 못했던 의문들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하나가 사라진 이유, 그녀에게 씌워진 누명,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불합리하게 흘러갔던 그 시절의 기억들.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야 비로소 그는 그 모든 퍼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두려움보다 더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이 올라왔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오래 숨겨져 있던 진실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민호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변호사 선배에게 연락을 취했고 직접 만난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하나의 과거 사건을 다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입술이 말라붙는 것을 느끼며 그 사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라는 말을 겨우 내뱉었다. 오랜 침묵 끝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말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봉인된 기록들이 하나둘 다시 열리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진실은 민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치밀했다. 몇 년 전 의료사고로 기록된 그 사건의 내부 자료는 본래 외부 열람이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폐쇄된 서버 로그와 백업 파일 일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발견된 것은 강현숙의 계좌에서 이동된 수상한 금액이었다.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송금된 그 금액은 병원 전산팀 소속 한 직원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가 있었다. 변호사는 그 사실을 민호의 앞에 조용히 내밀었다. 문서 위에 찍힌 숫자는 너무 명백했고 너무 정확했다. 누군가 시스템에 직접 손을 댄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지급된 돈이었다. 그 다음으로 드러난 것은 사건 당일의 의무기록 로그였다. 처음엔 하나의 아이디로 기록이 남아있어 하나가 범인이라 여겨졌지만 분석 결과 접속 위치가 그녀의 근무구역과 완전히 달랐다. 누군가 프록시 접근을 이용해 하나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환자의 약물 투여 기록을 조작하고 변경사항을 저장한 것이다. 그리고 그 로그를 승인한 관리자 권한의 아이디 역시 강현숙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민호는 그 문서를 바라보며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세계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병원 내부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그 보고서에는 이하나는 해당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없음이라는 결론이 이미 내부 감사팀에서 도출되었음에도 그 조사 결과가 공식 기록으로 넘어가기 전에 상위 권한에 의해 중단되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보고서 상단에는 강현숙의 서명이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되고 끝났다. 하나는 누명을 쓴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파괴된 것이었다. 민호는 문서를 읽으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손끝까지 차가워졌다. 어머니를 향한 신뢰는 그 순간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느꼈다. 하나를 믿지 못했던 순간들, 그녀의 두려움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과거,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와 아기의 인생이 파괴되는 것을 막지 못했던 무력함. 그 모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압박했다. 진실이 밝혀질수록 그는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갔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그 사건이 하나만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하나의 경력과 명예, 그녀의 삶이 조각났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이까지 빼앗겼고 결국 자신 역시 몰락의 길로 끌려갔다는 진실이었다. 그는 마치 자신도 모르게 어둠 속에서 조종당해온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어머니의 영향력을 믿었던 시간만큼 하나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고통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 무게를 떠올리는 순간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절망에 흔들렸다. 민호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감싸쥐었다. 도준이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온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다시 비틀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흐름이 하나의 진실로 이어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저지른 일 때문에 하나가 떠났고 아이를 빼앗겼고 두 사람이 서로를 잃었고 자신은 모든 걸 잃은 채 폐허 속을 헤매게 된 것.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미워했던 운명은 사실 운명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였다는 것을. 모든 진실은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하지만 가장 무너지는 것은 이 진실이 너무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이었다. 이미 상처는 깊어졌고 이미 삶은 서로 다른 길로 꺾여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과거가 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재와 겹쳐지고 있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내려놓았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도준이 위기에 처한 이 순간 그는 무너질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 한가운데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슬픔이 서로 뒤엉키며 쉼없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인생을 산산조각 낸 진실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눈앞에 놓여 있었다. 도준의 검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내려온 순간 하나는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아이의 간 기능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고 시간은 그들에게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의료진은 단 하나의 방법만을 제시했다. 생체 간이식. 어른의 간 일부를 절제해 아이에게 옮겨야만 그의 생명이 이어질 수 있었다. 하나는 주저없이 검사를 요청했다. 제일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자신이 포기했던 아이를 이제라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그녀에게 잔인하게 돌아왔다. 하나의 간 구조는 도준에게 맞지 않았다. 이식 성공률이 너무 낮았고 오히려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 사실을 듣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다시 무너졌다. 아이를 지킬 마지막 기회에서조차 그녀는 또다시 벽에 부딪히고 있었다. 그때 의료진이 가져온 또 다른 결과지가 민호의 손에 놓였다. 그의 간 조직은 도준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 수치 하나하나가 이식의 적합성을 말해주고 있었고 의료진은 주저없이 그를 추천했다. 민호는 종이를 바라보며 오래 침묵했다.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현실 속에서 그의 선택은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명확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설득할 필요도 없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미 삶의 대부분을 잃어버린 그에게 더 잃을 것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고개 끄덕임이 그의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수술 전 준비 과정에서 민호는 하나를 바라볼 용기가 한동안 나지 않았다. 하나는 눈물을 삼키며 그의 옆에 서 있었다. 서로에게 건네야 할 말은 너무 많았지만 그 어느 말도 지금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아이가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두 사람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다. 긴장된 공기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지만 민호의 표정은 결연했다. 그는 아버지로서 선택해야 할 길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다. 하나는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사랑과 책임을 보았고 그 순간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감사가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도준이 이 두 사람을 다시 한자리에 불러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녀는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민호는 수술대 위에 누웠고 수술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었다. 의료진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오직 하나, 아이의 얼굴이었다. 의사로서 수없이 많은 수술을 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모든 감정이 엉켜 있었다.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아이가 지금 자신의 생명을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의미였다. 그것은 속죄이자 구원이자 새로운 시작을 향한 유일한 문이었다.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다.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의료진은 한순간도 긴장을 내려놓지 못했다. 도준의 작은 몸은 세간 조직을 받아들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고 그 싸움의 옆에서는 민호의 생명도 위험해졌다. 간 절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출혈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급히 추가 조치를 해야만 했다. 하나는 수술실 앞에서 손을 모은 채 떨고 있었다. 그녀는 의사였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무력한 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 모두 잃을 수 있다는 현실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밀려왔고 그 통증은 몸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마음을 향해 더 깊게 내려앉았다. 수술 종료 소식이 전해진 순간 하나는 제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먼저 도준의 이식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아이는 새로운 간을 받아들였고 생존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의료진이 말했다. 하지만 다음으로 전해진 말이 그녀를 얼어붙게 했다. 민호가 수술 중 심각한 출혈로 위독한 상황이라는 사실이었다. 의료진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하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내놓은 그가 정작 제 삶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혀왔다.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다. 몇 시간 후 의료진이 다시 나왔다. 이번엔 표정이 조금은 안정되어 있었다. 민호는 극적으로 고비를 넘겼다는 말이 전해졌다. 그는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관찰이 필요했고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생명은 붙잡아낸 상태였다. 하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너무 무거워서 가슴 속에 갇혀있던 숨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아이도 살아있고 민호도 살아있었다. 그들은 모두 살아남았다. 하나는 조용히 중환자실 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곳에 누워있는 사람은 그녀가 한때 사랑했고 세상에 아이를 남겨준 사람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전히 그녀가 마음 깊은 곳에서 잊지 못한 사람이었다. 도준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그 모습은 그녀가 지난 8해 동안 외면해야 했던 모든 기억과 감정을 다시 깨워놓고 있었다. 도준은 회복실에서 안정적으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작은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자 하나는 이해할 수 없는 울컥함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8해 전 빼앗겼던 가족이 이제서야 아주 작게,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 손을 잡을 수 있을지, 그 손을 다시 놓치지 않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살아 돌아온 아이와 목숨을 건 아버지, 그리고 그 둘을 바라보는 그녀. 그렇게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민호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것은 수술 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짧고 가느다랐던 숨이 조금씩 규칙을 찾아가고 희미했던 눈동자가 서서히 초점을 되찾아갔다. 그 순간 하나는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두 생명이 지금 자신의 앞에서 다시 살아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끝을 조심스레 가슴 앞에 모으며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되뇌었다. 두 사람 모두 살아줘서 고마워요. 민호가 다시 숨을 고르기 시작하자 의료진은 회복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도준 역시 안정기에 접어들며 세간이 몸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나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지난 8해 동안 죄책감과 억울함, 슬픔으로 뒤덮여 있던 마음 한구석에서 처음으로 빛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삶에서 가장 잔혹했던 과거가 아이의 숨과 민호의 온기를 통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치유의 과정은 세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강현숙의 죄는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고 의료진과 법무팀의 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이 드러났다. 조작된 병원 기록,
전산팀에 은밀히 넘겨진 돈, 그리고 하나에게 향했던 의도적인 파괴. 연숙은 결국 직책에서 해임되었고 의료법 위반 및 형사사건으로 정식 기소되었다. 민호는 어머니의 몰락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누구보다 고통받았던 사람은 하나였고 그의 아들이었다. 그는 지금 이 사실만 분명히 기억하면 됐다. 몇 주간의 치료 끝에 도준이 먼저 회복실을 나섰다. 작고 연약했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의 손가락이 하나의 손을 다시 잡는 순간 그녀는 말로 할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도준은 그 손길이 낯선 듯하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한지 그녀의 손바닥 위에 얼굴을 살짝 기대었다. 그 감촉은 8해 전 한 번도 제대로 품지 못한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품을 다시 찾아오는 듯한 순간이었다. 하나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숨을 삼켰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지금 이 작고 따뜻한 손이 그 모든 절망을 조금씩 덮어주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 민호도 퇴원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 하나가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서로에게서 멀어졌지만 그 멀어짐의 시작이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의 악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둘 다 알고 있었다. 그 병실 안에서의 침묵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오랜 시간 끝에 비로소 찾아온 이해와 회복의 숨결이 가볍게 그들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도준이 작은 발걸음으로 병실 문턱을 넘어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민호는 그 손을 꼭 잡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내가 살았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지난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다시 마음속에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퇴원하는 날, 세 사람은 병원 정문 앞에 나란히 섰다. 그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고 아무도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잃어버린 시간 위에 조심스럽게 새로운 발걸음을 올려놓고 있을 뿐이었다. 하나는 마침내 처음으로 숨을 편안히 내쉴 수 있었다. 민호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말없이 마주한 눈빛 속에는 사과도 회한도 감정도 모두 담겨 있었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다는 조용한 확신이 있었다. 도준이 두 사람의 손을 동시에 잡았다. 아주 작은 손이었지만 그 손은 지난 8해 동안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이어주는 매듭 같았다. 세 사람은 조용히 걸음을 내디뎠다. 과거가 가져간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지금부터 다시 채워나갈 수 있었다. 그들의 그림자가 나란히 이어질 때 하나는 깨달았다. 빼앗겼던 가족은 다시 돌아왔고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세 사람은 처음으로 완전한 하나의 가족이 되어 앞으로 나아갔다. 조용하지만 숨결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새로운 삶으로. 그들은 모든 고통을 지나 다시 가족이 되었지만 진짜 충격은 그 후에 찾아왔다. 하나는 도준의 퇴원 기록을 정리하던 중 그동안 외면해온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아이는 단지 병만 이겨낸 것이 아니라 지난 8해 동안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상처 속에서 혼자 자라왔다는 사실이었다. 그 작고 연약한 마음이 버텨온 무게는 어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아이를 지킨 것은 기적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던 시간들을 스스로 견뎌낸 강인함이었다. 민호 역시 회복 후 의사가운을 다시 입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명예나 경력을 좇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지키지 못한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너졌는지 이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도준 곁을 지키는 일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받아들였다. 그 선택은 누군가에게는 포기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는 가장 용기 있는 회복이었다. 도주는 여전히 작고 불안정했지만 세 사람의 삶을 이어붙이는 중심이었다. 하나와 민호는 아이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했다. 세상은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보다 도준을 강하게 만들었다. 아이는 더 이상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깨닫는다. 삶은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용기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족의 기적이 아니다. 상처로 얼룩진 세상 속에서도 사랑은 여전히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바꾸고 누군가에게 다시 길을 만들어준다는 증거이다. 누구나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서로의 손을 붙잡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오늘 당신이 지나가는 누군가도,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도, 혹은 바로 당신 자신도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지 모른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말해주길 바란다. 괜찮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은 이 채널이 계속해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